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거짓말이야. 아 진짜.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 그냥 막 풍겨?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 침묵마저도 거짓말이야. 거짓. 자 어제 민주당의 검찰 개혁특위 예.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가 풍만 웃지 마십시오. 웃을 때 아닙니다. 국민은 지금 웃을 여유 없습니다. 오늘 어제 뭐 리스크도 있고 해서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언론 개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단문지 정신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3법은 네. 방송법 이미 통과되었고요. 그렇죠. 8월 21일 날 방문진법 MBC 법이 통과됩니다. 네. 그리고 8월 22일 날 EBS. EBS. 야 이거는 뭐 순차적으로 이제 네.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방송 3법이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 공영방송 이제 큰 변화가 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KBS 이사진 바뀌고요. 예. KBS 사장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최욱 씨는 거기에 더 라이브. 저는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까? 예, 마치 뭐 내가 그 자리를 가려고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 맞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섭외가 들어와도 가지 않겠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 좀 지나면 간다는 소리. 그게 뭐 내 자리가 아니잖아. 뭐내 자리야? 뭐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잘려서 맨날 잘린 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는 내 귀한 시간인데 내가 그거 구별할 거예요. 구별합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박민이 왔을 때 나는 저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구나는 생각하고 아하. 언론 인터뷰를 해놨어. 예. 나는 웃으면서 떠날 거다. 예. 하지만 끝인사도 못하게 프로그램 폐지시켰잖아. 그건 잘했지. 그럼 그때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예. 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한 거야. 한 거다. 내 그 자리가 아까워서 한 게 아니야. 전리품입니까? 뭐 제 얘기는 뭐 그 정도로 가고. 그래? 내가 가야 돼? 가라고 하네 다들. 왜 흔들려 또? 국민이 부르면 갑니다. 국민은 거역할 수 없어요. 네. 그건 그렇고요. 네네네. 방송 3법은 이제 8월 22일이면 국회 네.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걱정이 없어요. 네. 그 밖에는 또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언론개혁특위는 이 방송법 사후 처리 좀 아까 최욱 씨가 얘기한 대로 방송 3법이 통과된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실행 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각 관계 부처가 시행령도 짜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 종사자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음성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파견하던 것을 사실상 이제 많은 부분을 방송 종사자들에게 시청자위원회에 돌려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실행되도록 윤석열의 폭력적인 방송 장악의 희생양 최욱 씨를 위로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방송 쪽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신문 쪽과 유튜브 포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민감한 사안들을 정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중에 가장 민감한 게 징벌적 손배제 도입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징벌적 손배제는 이제 아까 제가 최욱 씨 말을 들었는데요. 두 네. 영역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튜브 영역. 유튜브.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제도 언론, 제도권 언론, 소위 레가시 미디어 네. 쪽 이 두 영역으로 논의를 시작할 건데요.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재단에서 2021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청자들이 이 징배제를 도입하라는 76.4%. 와. 근데 현직 언론인들, 기자들이 도입 찬성률은 34.3%.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간극이 40%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언론 종사자들과 이번에는 제가 많은 대화를 통하여 네.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걱정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이의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 악용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징배제 잘 네. 논의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또 댓글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을 이야기인데 네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 가지고 왜 늦었어요? 아니 뭐 탈의실이에요. 아니 주차 공간이 없어요. 늘 예, 얘기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이제 여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은 이걸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네. 영세한 언론이 예를 들어 뉴스타파 같은 것이 삼성 같은 돈 많은 곳을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위원장님이 좀 네. 신경을 쓰면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 아주 형편없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아닙니다. 그 최욱 씨가 지금 얘기한 저 포인트가 네. 우리가 토론하고 소위 대책을 만들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매우 좋은 문제 제기고요. 예. 저희가 2004년 신문법 도입할 때 그때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때 징배제 도입을 민원연이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문법에서 징배제가 빠졌잖아요. 네. 그때 이유가 비슷한 거였습니다. 징배제를 도입했을 때 소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 휘청거리지 않는데 한겨레나 경향처럼 네. 정론지인데 돈이 없는 쪽은 휘청거리죠. 그냥 한 방으로 휘청거리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아니, 그리고 자 보십시오. 가령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삼성 비판할 일이 있을까요? 오히려 많아져. 없어요. 거기서는. 네. 그럼 위험에 처할 일도 없어 또. 애초에 애초에. 그런데 당장 뉴스타파 진짜 영세하잖아. 서울의 소리, 뭐 예를 들면 뉴스공장, 고발뉴스 이번에 다 들어간 네. 그런 언론사는 너무 영세하잖아요. 이런 데가 삼성 비판해. 아 진짜 근데 이거 손배로 걸어.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네. 그 자체로 굉장한 위축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는 개인적으로 형편없는 의견을 또 한번 제시해 봅니다. 아닙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건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나 그런 뜻밖의 피해 그리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번에 잘 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개혁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어요. 이거는 댓글 보시면 어떤 때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거 저희가 대책을 계속 포털 쪽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쪽에 징배제를 과연 도입할 수 있냐? 근데 유튜브는 현재 언론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정보통신망 법상 이게 부가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 여기서 네. 정부 광고를 배분해요. 아, 그런데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김효재예요. 예, 윤석열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지금 많은 비판이 있는 내용이 이게 주로 보수적인 언론에 정보 광고가 많이 가고 있다. 그런 문제가 많아. 예, 가야 할 곳에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언론재단 개혁도 저희의 과제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더 중요한 것,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국민주권 언론개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언론개혁특위가 다뤄야 될 의제의 순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QR코드 보내드렸는데요. 아, 네. 요거 찍으시면 들어가면 의견을 넣으실 수 있거든요. QR코드 찍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저도 여기 들어가서 의견을 좀 남겨야겠네요. 네. 손배 관련해 가지고. 특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을 묻고 있으니까 네. 최욱 씨의 경우는 그 추가로 하고 싶은 말에 의견을 제시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고, 우리 맞습니다. MC님 말씀해주신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소리 냈다가 그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또 밟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손해배상의 요건을 또 구성할 때 또 법관의 판단이 더 들어갈 여지를 좀 열어주는 이 부분을 아마 좀 사회적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는 분들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네. 거 신경 써야 되고 전 하나만 더 저도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 정치와 언론인의 좀 유착 부분도 상당히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진행을 하다가 네. 막 다음 날 갑자기 정치권에 뭐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걸 예. 그동안에는 언론 윤리 뭐 내지는 판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네. 윤리에 맡겨놨다가 지금은 이게 언론과 정치 권력이 너무 이렇게 또 하나 돼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게 또 기득권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건 그런 이미 생각도 듭니다. 오래된 의제인데요. 그게 네. 대표적인 게 민경욱입니다. 그 사람이 KBS 앵커 하다가 그 다음 날 바로 청와대 맞습니다. 대변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모습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지금이랑 또 달라요. 그때는 9시 뉴스의 권위가 대단했을 때입니다. 네, 네. 그것도 정말 많은 논의를 했고 저희가 법안도 발의하고 그것도 과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언론개혁특위에 넣기에는 아직 토론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 네. 최민희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처벌할 거냐는 문제에 있어 처벌 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네.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거짓으로 얘기하는 경우 이것과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 구구 유튜버들은 사실이 완전히 다르게 얘기해요. 거짓말을 막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처벌하는 쪽으로 좀 더 촘촘하게 처벌 범위를 좀 강화시키면 네.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 관련해 가지고 이거 이 불법 쓴 게 이거 문제다. 내가 문제 제기했어. 근데 삼성에서 예를 들어 손배로 300억 걸어버려 나한테. 그러면 끝이죠. 그러면은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으니까 문제 제기한 거니까 난 괜찮아 하고 막 되게 행복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숨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예. 문제가 있는 것을 타당한 어떤 의혹 제기를 하는 것까지도 네.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걸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네. 보도한 문제를 가지고 양측이 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언론중재에서 이제 징벌적 한 번씩 손해배상을 하는 걸고. 거예요. 그렇죠. 아. 거기서 이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네. 법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문제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중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처벌의 범위에서 빼야죠, 사실은. 그 네. 권력기관에 대한. 중재가 불성립됐을 때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전치주의를 그렇죠. 하자는 거죠. 앞에 아. 거치고 알아야 그렇죠. 아니 그건
이미 들어 그렇게 돼 있어요, 있었고요. 현재도.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특히 정치인이나 힘 있는 자들이 이 징배제를 적용해서 재판을 걸었을 때 사전 심사위원회를 둬요. 그래서 정치인은 100% 기각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하시는 점 저희가 잘 수렴하고 이번에 네. 꼼꼼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개혁의 첫 출발은 정시 출근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명언 보세요. 댓글이 예. 언론 개혁의 첫 출발은 장성 시간 준수. 와, 이게 아주 그냥 패부를 찔러버립니다. 지각도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들어가니까 패부를 찔러버립니다. 징벌적하네요. 시간용에서 차가. 대단합니다. 그게 출발점이죠. 국민은 정말 대단합니다. 맞아요. 아니 9시 뉴스를 9시 20분에 시작하는 경우 보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뉴스가 아니죠. 아니죠. 네. 지연된 뉴스는 뉴스가 아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의견 많이 주시고요. 저희는 확실하게 성과 내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못했는지 말씀드리고 심판 받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채용님 깔끔하시다. 배에다가 QR 코드를 한 번만 더 이렇게. 배에다 또 찍어버립니까?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검찰 개혁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고맙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빤스숙의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말이죠. 이 빤스숙의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2번이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때문에 민주당이 어제 현장 점검을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갔어요. 와, 보고 났더니 난 솔직히 더 열받았거든요. 그 현장에 또 위원장 자격으로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현희 의원님. 의원님 혹시 그 저한테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최욱이가 네. 우리 의원님 노잼이라고. 그러니까 야내 이 얘기를 너무 다른 곳에서도 최욱이가 나 노잼이라고. 너 뭐라고 한다고? 제가 노잼이라고 매불씨 안 불러주세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얼마나 욕을 하고 다니시길래? 매불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노잼을 자꾸 출연시키면 어떡하냐. 네. 이해한다는 거군요. 이해한다. 그러면 뭐 서로가 다 좋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홍보 좀 해주세요. 어떤 전현희 홍보요? TV, 전현희 전현희 TV 재미 없을 거 아니에요.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요. 이게 뭐 애드립으로 국민에게 웃음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예, 정말 진짜 놀려놓고 놀리는 거 아니야. 놀려놓고 지금 아니야. 의정 활동을 기가 막히게 해서 국민에게 네. 웃음을 주는 거죠. 그렇죠. 교수도 원래 웃음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수잖아. 학문적 성과로 주는 거지. 논문 쓴 굳이 검색해 보세요 가서. 예, 알겠습니다. 자, 빤스숙의 이게 지금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했는데 그 집행 2번이나 실패했다는 거 생각할수록 저는 솔직히 못 견디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현장을 찾아가서 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만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생중계를 했어요. 네. 보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마이크를 엎치웠어. 그래서 달랑 마이크 하나가 있으니까 질문했다가 마이크 갖다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네. 그리고 또 구치소장은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말도 너무 조그맣게 얘기하고 뭐만 얘기하면 다 안 된다 그래.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마이크 있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네. 짧게만 영상으로 저희가 또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구치소 방문을 말씀을 드렸고 또 자료와 그리고 현장 대응 등 협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치소에서 지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만도 저희들이 구치소 도착 후 약 30분이 경과했는데도 이제야 겨우 사무실에 저희들이 착석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소장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위는 복장이 언제 복장을 갈아입었고 나중에 언제 이런 과정들을 좀 자세히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공모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윤석열 내란수위 같은 경우는 내란죄, 외환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CCTV라든가 바디캠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계속 개인정보 보호 타령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어떻게 안 되나? 진짜 속 터집니다. 그 민주당 의원분들이 국민에게 CCTV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 이거를
우리만 볼 테니까 카메라 다 끄고 우리에게 공개를 해라.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였나 봐요. 한마디로 구치소에서는 복지 부동이었습니다. 아. 지금 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예. 이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윤석열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른 재소자도 똑같이 이렇게 하냐? 네, 그랬더니 하는 답변이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구치소 열린 이후 처음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렇죠.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체포영장 집행은 위력을 동반하는 게 내포가 되어 있는 그런 예.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력을 동원해서라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채우고 얼마든지 인치를 할 수가 있는데 구치소에서는 사실상 그게 근거가 없다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아, 판단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어처구니 없고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게 징벌방에 집어넣어라 네. 했잖아요. 그랬더니 구치소장이 어. 지금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일로 징벌방에 넣은 적이 없다는 거야. 사례가 없다. 아니 근데 체포영장 집행 거부한 사례가 없어. 그래 그 사유로 넣은 적이 없지. 당연한 얘기. 최초로 했잖아. 네. 그러면 넣어야지. 아니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네.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김현우. 사실 이 수의를 벗고 속옷 바람으로 누워 있는 그 네. 자체도 사실 규칙 위반이라 네.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정당한 공권력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사실상 저항하고 방해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구치소 내부의 여러 가지 지침 규칙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를 결정해서 징벌방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상 그렇게 한 번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냐? 뭐 와. 진짜. 징벌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구치소 내에서 불법적 인행을 하거나 아니면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욱 씨 말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한 번도 들어간 사례가 없는 거지. 그렇죠. 체포영장 나와서 가면 다 따라갔지. 누가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갔고 네. 의자에 버티고 앉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순실도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수입은 채로 특검 네. 사무실까지 강제 구인을 했거든요. 예. 그거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예요, 네. 수사팀장. 근데 이제 와가지고 체포영장에 물리력을 쓰면서 거부하는데 그걸 수갑도 안 채우고 끌어내질 않는다? 그건 체포영장 효력 자체를 구치소에서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직무유기일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보면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만 해도 징계 대상이 되거든요. 이제는 윤석열을 징벌방 보내는 거 더하기 김현우 소장도 지금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교정본부를 통해 가지고 인사교체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네. 김현우는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징계하고 직무유기로 처벌까지 검토해야 된다. 좋았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서지. 윤석열이도 법을 어기고 김현우도 법을 어기고 그럼 모두가 다 법을 어기면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가는 거고 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네. 거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검도 이런 강제 집행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 맞아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네. 제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실제로 이 윤석열 이제 당시 특검 검사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강제로 인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치소 측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 네. 최순실의 경우에는 포성줄에 수갑을 차고 인치를 하지 않았냐. 네. 박근혜의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수갑을 차고 특검에 출석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예. 왜 그때랑 지금이 다르냐 그랬더니 이제 구치소의 입장은 변명이겠지만 이 특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집행 지휘를 해주지 않았다. 아. 예를 들면 수갑을 채워라, 포성줄을 묶어라, 뭐 팔을 잡고 강제력을 행사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휘를 해줬으면 자기들은 예. 거기에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특검 쪽의 입장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런 강제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건 예. 양쪽 다 있었다. 양쪽 다 있는 것 이런 같아.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제 화는 이제 그만 내고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어떻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날 저희들이 간 게 집행 과정이 이렇게 소홀히 된 거에 대해서는 뭔가 불법이 있지 않았냐, 직무유기가 있지 않았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영상은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대략의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은 그걸 현장에서 CCTV라든지 영상을 저희들이 열람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자료 제출 요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는 불응을 하고 열람 요구도 불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사실은 이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데도 구치소는 공개를 할 수 없다 계속 거부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가의 중대한 자료를 열람을 요구를 하면 네. 지난번에 국감 때 감사원이나 또 검찰의 경우에도 특갈비조차 대중에게 공개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열람을 허락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에 비춰서 우리는 이걸 열람을 하겠다, 국민의 알 권리다 했는데도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법사위의 의결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측에서도 지금 CCTV 열람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김계리.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이 영상 그 속옷 저항한 것뿐만 아니라 뭐 의자 저항한 네. 이런 문제들을 다 CCTV를 모두 빠짐없이 낱낱이 편집하지 않고 열람을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면 네. 그리고 법사위에 그 의결을 하도록 그쪽에서 동의를 한다면 그리고 열람을 이렇게 하고 공개하는 걸 동의를 한다면 네. 같이 한번 해보자. 네, 그런 걸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더 살을 더 보태자면 뭐 그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김현우 소장하고 이제 얘기하는 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을 그냥 어기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해버리면 될 일이고 인사교체하면 되거든요. 네. 저는 법무부가 영어로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예요. 정의를 세우는 부처인데 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구치소 안에서 통용이 안 된다? 전 이거 심각한 법치주의의 위기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장관한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산재제로 만드는데 직을 걸어라 네. 라고 하셨고 노동부 장관께서도 직을 걸고 하겠다 하셨거든요. 저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말 직을 거는 각오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돼야지만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어져 갈 수 있는 신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요. 윤석열의 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이게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수용되어 있는 다른 재소자들 예.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들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 아 법을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공권력에 저항해도 아무런 문제가 맞습니다. 없구나. 이런 것이 이제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법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법에 저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분의 뭐 고하나 이런 것도 전혀 그렇죠.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이 법이 평등하게 맞습니다. 적용된다. 이 모범을 보여야 제가 됩니다. 이 말씀 왜 그런 드렸냐면 구치소에 있는 그 직업 공무원들은 자기 직 걸고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일반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직, 장관 정도에서 직을 걸고 무조건 해라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일선 공무원들은 사실 이걸 본인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보셔야 일이야. 된다. 실제 심각한 정말 문제야. 심각한 거야. 윤석열이 특검에 가든 말든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걸 원하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가 지금 훼손되고 있잖아. 아니 그 대한민국 법치고 훼손되는 현장을 찍은 게 어떻게 개인 정보냐고요. 이게 개인 보호해야 될 개인 정보입니까? 네. 아니 범죄자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찍었어요. 그게 왜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 정보입니까?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웬일이야? 폐부를 찌르시는 아 뭐야 웬일이야? 나는 처음 보네. 이거 보세요. 나 진짜 처음 보네. 뭐 처음 봐요? 권력자한테 비판하는 거 처음 보네. 원래 언론의 본명은 권력자 비판인데 비판이에요. 권력자만 비판 안 해요. 무슨 소리야? 처음 보네. 내가 언제 비판을 안 했어요. 잘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죠. 네. 구치소장도 좀 저는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해요. 재능치가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거는 개인 정보 보호해야 될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좋았다. 우리가 갖고 뭐 개인적인 뭐 주민등록 번호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불법적 현장을 찍은 영상이면 그건 보호해야 될 정보가 아니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너 진짜 처음 보네. 지각만 안 했으면 좋겠다. 다 말했어. 너무 좋은데요. 최진봉이 비판할 정도는 진짜 굉장히 심각한. 진짜 우리 장관님 성격 좋고 호인인 거 이제 다 압니다. 예. 정성 호인에서 정성 호랑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말장난 아니고 예. 현실입니다. 빨리 좀 심각합니다. 처리해주세요. 예. 예. 자, 판스숙의 윤석열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김건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출연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기 예,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족들끼리 빨리 쳐야 그렇죠. 돼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단촐하게 모셨습니다. 컨트롤 가능한 사람들로 모신 거예요. 또 안 가는 사람입니다. 빨리 가야 되기 빨리 가야 됩니다. 예. 오늘 오전 9시 26분 김건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오늘의 김건희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서 걷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발.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명품 인감차 여론조사를 제가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 거짓말이야. 아 진짜.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 그냥 막 풍겨?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 침묵마저도 거짓말이야. 거짓 침묵이다. 거짓말이야. 침묵 자체도. 삶이 거짓말이니. 걸음걸이 거짓말. 인사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제가 모를 것 같아? 아 진짜 난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야 맞아. 진짜. 저 차에서 내린 것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안 내렸어. 어떻게 이렇게 진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그 오전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그 이후의 소식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후의 소식은 아 지금 속보가 나온 게 있네요. 네, 지금 김건희 구속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네요. 왜냐면 사실 오. 똑 떨어지잖아. 네. 네, 똑 떨어집니다. 네네네. 10시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0시 40분. 4시간 만에 이제 종료됐고 네. 그래도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새벽 정도에 나오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 다 이제 심리를 또 했고 또 판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자정 전후로 해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부터 자정이면은 거의 뭐 9시간 정도 남은 건데. 워낙 지금 양쪽에서 오래 제출한 걸리잖아요. 자료들이 많을 예. 거기 때문에 네. 물론 구속이 정당하고 당연한데 네. 검토하는 시간은 좀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검토 잘해가지고 얼마나 김건희가 구속을 시켜야 되는 인물인지 난 그걸 좀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사실 일부 특검이 구속용으로 출석을 시켰던 거였잖아. 구속을 하기 위한 그렇죠. 그 방법으로. 네. 근데 그 덫에 다 걸려들었고 맞아요. 싹 다 거짓말이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이거는 그냥 당위입니다. 당위. 아니 우리가 예. 구속영장의 요건 중에 이제 범죄의 중대성을 가장 먼저 따지거든요.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도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으로 따지면요. 아유. 김건희 같은 인간은 없어. 전 세계에서 네. 동서고금을 없어. 물어나고 정말 1등이에요. 1등. 검색이 가장 없어요. 무겁습니다. 죄가. 나와서 거짓말만 계속했잖아요. 다 증거인멸에. 그렇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남부구치소 가서 기다리는 거죠, 김건희도? 그렇습니다. 아, 예, 남부구치소에서 예. 기다렸다가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아마 구속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김건희가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인데 그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이 도망갔잖아요. 네. 김예성이가 다시 돌아온다면서요.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예정이고 4시가 넘은 시간에 아마 입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특검 쪽에서는 입국하자마자 바로 체포를 해서 데리고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네. 김건희가 이제 들어가니까 나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진실을 다 얘기할 것이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동안에 시간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동안에 나의 알리바이 다 조성해놓고 불편한 증거는 다 없애고 인멸해놓고. 이미 계획을 다 짜고 들어온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설이 있던데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더 본질적인 거는 오늘 이제 김건희 구속이 거의 유력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김혜성 씨가 해외에서 도피하고 안 들어오면 그 죄를 다 본인이 또 나눠줘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구속을 앞두고는 본인도 빨리 들어와서 이제 자신의 죄를 김건희한테 더 떠넘기는 게 더 낫겠다라는 아마 그런 합리적인 좀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고 그 사이에 우리 최욱 MC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증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조치를 해놨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볼 때는요 본인이 조치를 하더라도 받은 사람 뭐 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감추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드러나다 보면 네. 본인의 범죄 행위도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건희 관련한 새로운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천천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의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 토 나온다, 토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근데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이 반클리프 목걸이 특검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예. 서희건설이 사주고 그 대가로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 네네. 검사 출신의 박성근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이제 한덕수가 윤석열이 검사 출신의 비서실장으로 보내가지고 굉장히 해맑게 자랑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되게 한심하지. 진짜 우리가 근데 이거 당시에도 조롱 많이 했었어. 예. 그때 한덕수의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한심하기도 했던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딱 자랑이다. 자기 비서실장 보내주다. 화장실 청소를 한 번 더 하고 와야지. 벌을 한 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내 비서실장은 윤석열이 딱 하고 보낸 거를 저거를 감추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자랑하듯이.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또 웃어. 얘기하지 않아. 와. 아니 앞부분에 저 영상 앞부분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몇 번 그쪽에서도 얘기가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가 괜찮습니다. 보내세요. 이력서 왔다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가 건너갔더라. 예.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야, 이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는 불법 사무실을 많이 운영했다고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양재야. 예. 그 화랑 말고 예화랑 말고. 양재 캠프도 운영을 했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양재 캠프 서희건설 2층에
입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건진 법사가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서희건설 이것도 건물인 소리야. 거야. 네. 또 서희건설 나오지. 그리고 서희건설 회장하고 네. 서희건설 딸 셋이가 있는데 회장하고 딸 셋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됐어요. 네. 윤석열이 초청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 초청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또 이상하죠. 참. 예. 네. 그리고 또 있어. 있어. 김충식이. 김충식이. 김충식이 다이어리를 봤더니 다이어리에 서희건설이 딱 적혀 있더라. 아, 그래요? 서희 딱 적혀 있더라. 이게 뭐 엮인 게 뭐 너무 많네. 아니야. 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판매한 사람이 서희건설에 판매했잖아. 네. 판매한 사람이 JTBC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 당시에 반클리프 그 김건희가 찬 목걸이 있잖아요. 네. 그게 몇 점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화려하니까 예쁘긴 한데 화려하니까 평상시에 하고 다닐 스타일도 아니어서 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서희건설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이걸 사갔는데 사가면서 한 이야기가 요거를 선물한다고 하더라. 근데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이 비싼 거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선물할 사람이 선물 받을 사람이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고 키가 큰 멋쟁이 여성이다. 멋쟁이다. 요 멋쟁이 여성한테 우리가 선물을 할 거다. 그리고 이 사람 50대인데 30대처럼 키가 큰 멋쟁이 여성이다. 요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게 그 목걸이 사러 온 시기가 참 재밌어요. 그 대선이 2022년 3월 9일에 있었는데 3월 10일에 사러 왔대. 그렇죠. 3월 10일. 3월 10일에. 이것도. 근데 그 서희건설 회장 비서실장이랑 예. 비서실장이 여잔가 봐요. 네. 그 비서실장이랑 비서실장 엄마 같이 사러 왔는데 모녀가. 그 명의 산 사람 명의는 엄마로 한 거야. 비서실장 엄마. 왜냐면 나중에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될수 문제가 있으니까. 될까봐. 그래서 살 때 계산할 때도 문제가 될까봐 이걸 여러 번 세탁을 합니다. 복잡하게 했었구나. 현금이나 카드로 사면 깔끔한데 예, 예. 현금이나 카드로 산 게 아니라 먼저 신세계 상품권 사. 예. 현금으로 신세계 상품권 몇 사서 천만 원어치를. 이 신세계 상품권으로 또 롯데 상품권을 사. 그래서 롯데 상품권으로 계산을 했다. 복잡하게 해서 안 걸리려고. 계산하기 전에도 서희건설에 연락을 해서 예. 컨펌을 받고 샀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다 똑똑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의 뇌물의 끝은 어디일까가 정말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보통 한 6,000개 정도 된다라고는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윤석열을 바지로 해서 김건희가 그동안 했던 이 국정농단으로 인사권을 갖다가 사실상 이제 매간매직을 예. 다 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희건설과의 어떤 이권관계 있는지도 다 조사가 돼야 될 그렇지, 것이고 그게 핵심이야. 그렇죠. 그리고 통일교, 뭐 신천지부터 어울리는 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폐쇄적인 조직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 많은 이권들이 그동안 오고 갔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아마 특검에서 그게 더 핵심이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고작 목걸이 6천만 원짜리 하나 준 거 감추려고 서희건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압수수색 앞두고 폐쇄를 시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목걸이 받은 거 이 김건희가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이 목걸이 6천만 원 받은 거 감추려고 모조품까지 사가지고 오빠 장모 집에 갖다 놓고 네. 자물쇠까지 채워놔. 그러니까 목걸이나 신발은 음식으로 치면 에피타이저고 뒤에 이제 고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스테이크가. 큰 게 있어. 스테이크가 뭔지를 네. 요거 이제 수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요게 아마 클 겁니다. 아마 덩어리. 엄청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수법이 윤석열이가 검찰하면서 범죄인들한테 배운 것 같아. 자기가 수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나 있겠어. 모조품 일부러 사가지고 여기 갖다 놓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이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네. 사례예요. 사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하나밖에 네. 안 했어? 받은 게 많아서 헷갈려 좀. 아, 통일교 목걸이는 따로 있고. 그건 따로 있지. 그건 그건 우리가 따로 다뤘잖아. 있고. 그건 따로 있고. 김건희가 통일교 야, 목걸이를 보고 예. 야, 다이아가 커서 놀랐다. 예. 그거는 통일교 목걸이. 그거는 그라프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 네.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한동훈 쪽에서 나온 거는 김건희 개 목걸이. 또 다른 겁니다. 예. 헷갈리지 좀 마. 너무 많아서 아니, 그래요. 목걸이에다가 넘버를 붙여줘서 헷갈리는 아유. 목걸이 이렇게 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계로 갑니다. 시계. 네, 정신들 좀 차려주시죠. 치면 안 돼. 맞아. 끝까지 가야지. 예, 따라가야 시계로 돼. 갑니다.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해서 나온 게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압수수색할 때 나왔던 게 또 하나가 있었나 봐. 예. 뭐냐면 5,400만 원짜리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입에 안 붙는 거 봐. 태욱 씨나 좀 정신을 차리시고. 바쉐론 네. 콘스탄틴. 뭐 이 비싼 진짜 비싼 건가 보네. 5,400만 원짜리 시계 박스. 시계는 없고 시계는 없고. 박스하고
그 정품 보증서가 들어가 있는 여성용 시계 박스가 있었나 봐. 네. 근데 이 시계를 구입해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현재는 이제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서모 씨입니다. 서모 씨. 네,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네. 이 서모 씨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어쨌든 정품 보증서가 있으니까 이 구매 내역을 좀 따라갔나 봐요. 이 서모 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이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검 조사에서 이 과정을 설명한 거는 윤석열 취임 후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를 만났는데 김건희가 내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 거 하나 보더니 어우 그거 예쁘네요 좀 하나 사줄 수 있냐 사다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바쉐론 콘스탄틴 VIP다 내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래서 내가 사다 준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장에다 전화해서 영부인 할인 돼요? 그래서 매장에서 할인 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영부인 할인을 받아서 3,500을 주고 구입을 했다. 5,400짜리를 영부인한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모 씨가 누구냐? 우리도 과거에 다뤘었는데요. 로봇계 업체 이사였어. 대표였어. 로봇계. 예, 로봇계.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취임한 직후에 과학적으로 경호를 한다고 하면서 로봇계 수입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어요. 로봇계 한번 좀 올리시겠어요? 요거 우리가 다뤘었어.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특혜 논란이 일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계약을 했거든. 예. 그리고 나중에 뭐 8억 상당으로 계약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특혜 논란이 일어가지고 이게 백지화 됐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 뭐 있다 하면서 우리는 거기까지만 비판했었지. 그런데 지금 이 소모 씨는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김건희 대신해서 영부인 DC 받아가지고 사준 거로 얘기하는데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성용 시계를 60대 노인한테 대신 너가 사와봐.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야 이거 시계빵 시계 셔틀. 야 너가 좀 사와봐. 시계 셔틀 말 되냐? 60대 남성에게. 말 돼 안 돼? 얘기해. 아니 이게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돼, 안 돼. 때 아니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뭔가 로봇계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예. 뭔가 또 이건이 또 이건이 냄새가 있어. 나잖아요. 있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계든 목걸이든 신발이든 다 에피타이저고 그 뒤에 이제 뭔가가 있다. 그렇지 그게 핵심이지. 예, 그래서 저는 살다가 영부인 DC는 처음 들어봅니다. 영부인 DC. 근데 세네. 6천만 원. 처음 들어.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돼. 당시에 뭐 있다 하면 지금 보면 다 현실이네. 다 있어요? 우리가 이상하다 비판했던 것은 그 뒤에 큰 그림이 따로 있어. 근데 그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찾아왔는데 그 시계 멋있네 하나 사줘.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거 건달들이 하는 짓이에요. 학교 다닐 때 야 너 시계 좋아 보인다. 맞잖아. 맞아요. 하나 사가야 되잖아. 건달들이 했던 거잖아. 네. 그러면 맞잖아. 그러니까 사실 힘으로 뺏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돼도 이상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보도 보고 좀 헷갈린 게 지금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로봇계 무슨 업체 대표인데 어떤 분은 또 유튜버라고 막 나오고 막 자, 이러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를 또 하고 있나 봐. 유튜브 이렇게 호통 야로의 전국 찍은 야로 TV 뭐야 이거? 로봇계 만들다가 지금은 보수 유튜버가 된 거구나. 만든 건 아니고 수입 업체였어. 수입 업체. 근데 이거 보도 보니까 투잡을 하나 보네. 내란 이후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나 보네요. 아. 12월 3일 이후에. 내란 이후면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을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면 유튜브 해야지. 그냥 그 사업은 물 건너갔지. 그렇죠. 끝났지 뭐. 네. 아무튼 요거 좀 잘 파야 돼. 예, 그냥 있어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아, 이권이 있으니까 하지 그걸 그냥 하겠어요.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김건희는 돈을 많이 해먹는 사람 치고는 상당히 검소해요. 지분 주고 산 게 없어. 다 받아 다. 디올백부터 해가지고 검소해. 아니 그러니까 저런 것도 받아먹는 게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이렇게 뇌물을 낼름낼름 받습니까? 저게 일상적이라는 거는 그동안에도 많이 받아봤다는 거고 그동안에 왜 그런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검찰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수사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욱임 씨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있는 이면의 이권들까지 아하. 정말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는요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 때 차명 계좌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 차명 계좌의 주인공이 바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예. 김범수 아나운서로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네. 김범수 아나운서가 쿠바나 컨텐츠 사내 이사로 재직하던 때 네. 김건희는요. 김범수 아나운서 계좌에다가 3억을 보내가지고 그 계좌로 차명 거래를 했던 것 같아. 이게 추측이 아니에요. 이게 빼박 증거가 있어요. 관련 녹취가 있다고. 김건희하고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녹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요. 그 녹취를 보면요 이렇게 김건희가 얘기합니다. 거기 계좌로 3억 넣었어요. 요거 차명으로 하는 거니까 알고 계세요. 그걸로 도이치 3천, 우리 기술 2천어치 사세요. 예. 와.
와 대단한 진짜 여성. 대놓고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너 알고 있어라. 대단해. 행여나 이게 내가 준법 정신 발휘한 여자로 알아볼까봐. 직원이. 야, 너 똑바로 알아야 돼. 야, 나는 지금 불법하고 일단은 주가 조작하고 있고 네. 그리고 차명 거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꼭 알아둬. 행여나 좋게 볼까 너 봐. 행여난다. 법치주의 여자로 보지 마. 나 보통 여자 아니야. 나 나쁜 여자야. 근데 이거 진짜 최악은 미래에셋증권 그 직원이랑 통화 녹취가 있는 거잖아요. 이 녹취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처럼 당연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검찰에서 전에 무혐의 내줄 때 이거 충분히 딸 수 있었는데 딸 수 있었는데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따지 못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이야 최악. 최악이야. 검찰이 최악이야. 네. 김건희보다 검찰이 더 최악이야. 잊으면 안 됩니다.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거는 검찰이 몰랐을 수가 없고 몰랐으면 이건 너무 무능한 거고 전 몰랐을 거라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봐주기 위해서 다 눈을 감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주가 조작을 한 사람도 이건 정말 폐가망신 시켜야 되지만은 그걸 덮어주고 죄가 아니라고 하니 검사들까지도 정말 특검이 더 분발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당시에도 미래에셋 것만 조사를 안 했어요. 일부러. 맞아요. 이 검찰이 진짜 제일 문제야 진짜.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미래에셋 직원이 이번에 그 택배 기사님처럼 전화 딱 신고했으면.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언론사에 제보하고 했었으면 이게 저하고요? 진짜 드러났을 텐데 여기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매불쇼를 많이 보셔야 돼. 그래야 이런 거 알고 잘 전화를 하지. 그러니까요. 그 택배 기사도 물론 매불쇼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세요? 현안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보 네. 전화를 안 그랬으면 맞습니다. 제보 전화 못 하지. 네. 그래서 방송 열심히 해야 돼요. 정시에 오시고. 열심히 아까 다 넘어갔다며. 아, 그래요? 또 그래. 죄송합니다. 일사부재리 어찌 몰라요?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교수님에 대한 욕이 적어가지고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예. 오늘 뭐 박성재 운 좋았고. 박성대는 잡아야 되는데. 하려고요? 좀 박성재 큰데 이거 진짜 크거든. 일단은 좀 시간 관계상 요거 잠깐 이게 스킵이 아니고 잠깐 보류. 보류? 일단 보류. 오케이. 박성재 추경호 보류입니다. 추경호도? 보류. 이거 그냥 이 넘어가는 거 아니다. 네. 박성재 씨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 그냥 보류.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또 오래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일단 이제 보류입니다. 박성재 추경호 이거. 자 지금부터는 지금 언론에서 제일 많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8.15 사면복권 대상자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지금 매우 시끄럽습니다. 일단은 사면복권 대상자 한번 좀 주요 인사만 좀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정경심 교수 두 분 사면됐고요. 우리 매불쇼에서 함께하는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억나실 겁니다. 송원석이 요청했던 네. 그 인물들 중 홍문종, 정찬일, 심학봉 요 사람들도 사면됐습니다. 다야 다. 네, 그 뇌물 다 받고 한 됐어요. 사람들. 맞습니다. 예, 정말 죄질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갑질 폭행 송원석이가 조국 사면에 대해 맹 비난을 퍼부었어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형기에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철회 입장 밝히시긴 했는데 홍문정 의원 포함된 거에 대해서 입장 없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따로 말씀하시는 거 되겠습니다. 왜 그거는 왜 얘기를 안 얘기를 해? 다 뇌물 받고 한 사람들 얘기해야지. 왜 안 해? 자, 지금 언론에서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국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국가 권력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조국 이름만 빼고 좀 냉정하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국 이름 때문에 이미 느낌 저널리즘, 느낌 비평으로 가는 거야. 다 나만의 답이 있거든. 네. 조국에 대해서. 근데 난 이 조국 이름 때 난 타국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타국. 아니 진짜 본질만 봤으면 좋겠다. 본질을 이거. 봐야 된다. 조국이 위대하다 뭐 이게 아니야. 예. 국가 권력이 어떻게 남용됐고 그 과정에서 한 집안이 박살이 난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악용됐고 이거를 보자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살펴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유튜브 시대에 최고의 순기능이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님은 근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인생을 걸면서 그 재판 다 가고 그러셨잖아요. 뭐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현직 기자 생활할 때도 법원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수사 과정에서 뭐 엄청 났잖아요,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해 보면 뭐 기사가 100만 건이래 70만 건이래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판이 정경심 교수 준비기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으로만 막 접했던 내용들 막 지금은 잊혀졌지만 사실은 사모펀드 시작부터 시작됐다라고도 기억하는데
그때 거의 동시에 시작했던 게 웅동학원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근데 웅동학원 지금 이름도 이름도 맞다, 맞다. 거론도 안 되죠. 예. 뭐 표창장을 위조했네 막 이러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봤는데 내가 모르던 내용이 법정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좀 봐야겠구나. 예, 그래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 진짜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예. 이분 거를 안 보지. 안 보지. 비판을 하려면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안 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면 대상자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다 제외시켰어요. 네. 그리고 본인에게 대통령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사면하기 전까지 사면 얘기를 아예 안 다뤘거든. 맨날 언론에서는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네. 저는 뭐 그게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예. 그리고 하고 나서 지금 뭐 말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내가 좀 이거를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국 이름 빼고 그냥 좋고 싫은 거 빼고 담백하게 가자. 네. 예, 그래도 뭐 사람들이 저를 뭐 불공정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예.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체육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보잖아요. 진짜로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성이 없어요. 이재명 없진 않겠지. 없으려고 노력하지. 그러니까 최대한 네. 그러려고 노력해. 왜냐하면 사석에서 얘기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비판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댓글 다시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앞으로 1시간 늦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짧게 제가 정리하고 전문가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 조국이는 저 사모펀드 저거 아주 그 범죄자다라고 해가지고 70여 곳을 압수수색을 때려버립니다. 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모펀드 다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해버리고 이게 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네. 전혀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사모펀드랑은 전혀 관계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입시 비리로 프레임이 네. 확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당일 밤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최성해죠. 최성해. 그 진술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성해는 당시 교비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어요. 검찰이 무섭지. 최성해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모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관련 녹취가 있거든요. 2020년 12월 최성해와 조카가 나눈 통화 다시 한번 또 듣고 옵니다. 나는 그때 절명이었어. 왜 위기 절명이었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 있는 한은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이가 대통령 되면은 법무부 장관 돼갖고 그 순서대로 발표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매우 모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거의 솔직히 말하면 99%잖아. 네. 그리고 최성해는요 조국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최성해 총장님 표창장 발부 최성해 당신이 내 부인 정경심에게 표창장 발부하는 거 위임했다고 말 좀 해줘. 조국 장관이. 조국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 최성해가. 아 최성해가. 그리고 그 녹취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 버린 거야.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것만 딱 보면은 예. 야 조국 봐라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은 최성해를 통해서 위증을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론이 확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자가 시킨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기자님 앞에서 한 영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2023년 최성해가 어떤 연단에 서서 조국을 막기 위해서 내가 작업을 했다. 이렇게 자백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네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을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 했죠. 그 녹취록 있다고 하셨잖아요. 녹취록 갖고 계십니까? 있다 했는 것보다 처음에 있다 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하셨죠. 처음에는 뭐냐면은 녹취록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중앙일보 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녹취록이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아니 뭐 녹취록이 없다 하면 저 사람들 계속 세워댈 거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 주장을 사주했다는 말씀이세요? 중앙일보 기자인지 하여튼 뭐 기자가 한 80여 명 중에 말을 바꾸십니까? 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인지. 근데 그러면 그때 사실과 다른 주장하신 거는 인정하세요? 녹취록 있으십니까? 녹취록이 없는데 놀라고 하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야기 그 말이 뭐냐면 누가 그렇게 지시하셨나요? 기자 중에 한 사람이요. 중앙일보 기자입니까? 중앙일보 기자인지 뭐 KBS 기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로지 저 이상한 사람이 조국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인규 변호사님, 지금 본 영상 본 적 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보죠. 박교석 기자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자기요? 이 자백한 거 잡았잖아요. 자백했잖아. 자백. 알겠죠. 이제 판결문에 최성해 총장이 조국하고 통화를 했고 위임했다고 해달라.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우리 민희 이뻐하셨잖아요. 민희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진술했다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와, 조국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어. 최성해가 조국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아니 이 영상 어디 국가기관에 좀 제출을 좀 하세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사면 이제 기화가 돼서 오늘 저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사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나면 이 사건이 수사나 재판 당시에 왜곡됐던 것들이 바로 잡히는 시기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 그 시기를 향해서 가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악질적인 검사들의 모해 위증성 행위.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대 그 공익인권센터 인턴. 예. 네.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좀 짧게 해야 되는데. 표창장만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입시 네. 관련해서. 네. 신인규 변호사님도 그때 이제 처한 자리가 있었으니까 비판 논평도 내고 하셨었는데 뭐 인턴십 확인서, 체험 활동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이 허위다.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예요. 그렇지. 엄마는 표창장 주고 위조해서 주고 아빠는 인턴십 확인서 줬다. 이런 인턴 하지도 않았는데 확인서를 써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이 세미나에 조민은 인턴십을 위해서 나는 저기에 참여를 했다. 라는 주장을 했었고 검찰에서는 참여를 안 했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 관련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확인서에 담겨 있는 사실관계는 두 가지거든요. 세미나에 참석했다도 아니에요. 세미나를 위해서 인턴십 활동을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그리고 그 이전에 사전에 인턴십 활동을 했느냐 두 가지가 사실 확인 대상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저 영상이 제출이 됐어요. 우리 딸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출을 했고 국가수 감정까지 했습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예전에 그 김학의 사건 때 김학의 이 국가수 감정했거든요. 그 영상을. 그때 써 있던 게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결론이었어요. 근데 김학의로 확인이 됐잖아요. 조민 씨도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써 있는데 조민도 본인이라고 그러고 정경심 교수도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거 제 딸 맞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진술, 친구. 그런데 그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정경심 교수 1심법정에서 조민 씨 고등학교 때 친구 2명이 출석을 해서 난 조민 내가 그 자리 갔었는데 조민 안 왔다. 조민이 왔으면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이러면서 인턴십 확인서를 보고 황당했다, 허위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친구가 거기서 다 뒤집힌 한 명은 한용예고 그 외국대학 가는 동기였고 한 명은 대원예고 친구였는데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야 얘들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받대는 사람이 서너 명 있는데 얘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안 왔대잖아. 그러니까 니네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이 두 명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한 거거든요. 거기 안 왔다. 근데 이 두 명의 친구가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판결 끝나고 조국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조국 대표 법정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요? 네. 뭐라고요? 저거 조민 맞다. 내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조민 맞다고 진술했다. 딱 보자마자 조민이라고 했다. 근데 진술서에는 안 써 있어요. 두 명이 다 지금 봐도 99% 조민이다.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때 조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또는 대화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다. 조민이 오지 않았다라는 기억이 아니고 진술서에 진술을 했는데도 그렇게 써 있다는 그러면은 1심에서 유죄 판결했던 근거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판결 조국 대표 재판이나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뒤집혀요. 왜? 조민이 왔든 안 왔든 상관없어. 그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이전에 보름 동안 인턴 활동 했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 대상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눈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너무 그리고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이틀 뒤엔가 본인의 SNS에 장문의 이 참회 글을 썼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오네요. 민희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민 씨가 맞습니다. 분명히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참회 글을. 근데 이 친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안타까운 그 일이었고 저 학생 가족이 엄마 아빠가 검찰에 11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저 장군도 검찰에 3번 조사를 받았는데 첫날 처음 조사 받을 때 변호인도 없이 가서 새벽 3시 반까지 조사했어요. 심야 조사. 3차 조사를 아침에 출석했거든요. 근데 조사 시작된 게 오후 1시 반이에요. 3시간 반 동안 뭐 했냐고. 그때 검찰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진술을 받았어요. 뭐 했겠어요 그때?
신인규 변호사님 뭐 했겠습니까 그때? 뭐 아무래도 지금의 검찰을 놓고 본다면은 뭐 회유나 이런 것들이 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죠. 크죠. 의심되죠. 네. 그리고 저 친구 아버지도 출국 금지되고. 와 강하게 수사니. 말이 되냐? 아니 출국 금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장영표 교수, 단국대 장영표 교수인데 그때 왜 기억 떠올려 보시면 스펙 품앗이 막 이런 표현 언론에 등장하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상황 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스펙을 미뤄줬다 이런 대상이어서. 자, 너네 집안도 한번 좀 들어갈래? 이거야.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야. 너야. 근데 조민 아니다 한마디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분위기로. 그럼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우리 집안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젊은 학생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섭지. 새벽 3시까지 첫날 불러가지고 그래. 변호인도 없이 자기 가족들 다 털리고. 그렇지. 뭐 출국 금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아이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요.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냐고.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풍비박산 만들 수 있다는 협박을 통해서 진술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 아버지 장영표 교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인 신문을 다 끝냈어요. 네. 그럼 재판장이 이제 퇴정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영표 교수가 증인석에서 일어나서 검사석으로 갑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근데 검사들한테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검사님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고 조국 대표 측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을 향해 보면서 변호인은 적입니다. 와, 액션을 취해주네. 그리고 장영표 교수 본인의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 조서에 4차 조서 6번 출석했거든요. 4차 조서에 맨 끝에 본인이 자필로 저희 가족은 전 가족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무섭다. 그리고 법정에 와서 검사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재판 진행 도중에 악수 청하고 변호인들한테 욕하고. 이런 거에 관심 가져야 되지 않아? 왠지 알아? 우리 가족이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사실은 조국 전 대표 가족 다음으로 버금가게 저 가족이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한 거죠. 네. 아들을 볼모 삼아서. 왜냐면 네. 아들도 생활기록부 제출했거든요. 검찰이 제출하라고 그래서. 근데 아들 스펙이 또 화려해요. 뭐 서울대에서 논문도 썼고요.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볼모 잡아놓고 그런 진술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최욱이 족바 막 이러고 아유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관심 안 가지면 여러분이 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최욱씨가 얘기했잖아.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고 거기에 누가 있대. 타국을 넣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타국.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고 그게 본인 일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검찰권의 행사의 남용이잖아요. 잘못되게 표적을 해가지고 그럼. 한 사람을 갖다가 소위 말해 조지는 식의 예, 이런 그 얘기를 수사 하자는 거야. 방식인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그 환기도 상당히 지금 많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검찰에 대한 검찰청 해체 그 책임과 이번에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으로 아마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저는 그 동일한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사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네. 수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검찰이 계속 써왔다라는 것을 또 알려야 되고 또 우리 정대택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그걸 20년을 당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공통 고리를 네. 좀 앞으로 계속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박효석 기자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돼. 그러니까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검찰 단계에서의 보도는 쏟아지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법정에서의 보도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분이야. 근데 단순히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시사계 오달수. 그러니까 박 기자님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안 닮았어요. 근데 화면으로 보면 약간 느낌이 있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든 김용 전 부장 사건이든 직접 계속 법정에 들어가서 진실을 파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숨겨져 있는 사실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저널리스트들이 잘 해주니까. 진짜 훌륭한 근데 기자야. 문제는 이거를 메이저 언론들이 받아 안 쓰지 받아. 않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안 그 받아. 사람들은. 근데 아까 그 동양대 최성애 네, 최성애 쪽. 요거 직접 총장. 가셔가지고 그 진술 영상으로 찍으신 게 네. 넌 너무 충격적인데 진짜 충격이야.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냥 몰라. 최성애가 얘기한 걸로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도리가 없지. 근데 이게요 비견한 예가 그때 심우정 딸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는 뭐 언론이 뭐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썼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네. 그런 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검찰과 또 언론과의 그런 관계성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반성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언론이 생각이 진짜 듭니다. 언론이 제일 언론이지. 문제라니까. 언론.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성애 말로는 없다고 했는데 왜 그걸 없다고 하냐 있다고 해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성해 총장 스타일이 뭔가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저거 살을 막 붙여요. 그래서 하나의 사실에 여러 가지 허구를 섞어서 그것이 진실인 양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어디서 어디까지 거짓이고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근데 녹취 없는 거는 뭐 그거는 사실이고 그건 거짓말한 것도 사실인 거죠. 그 아니, 부분은. 뒤에 가서는 또 그래요. 한 5, 6초 녹음이 됐더래요. 아이씨. 아이고. 근데, 아이 뭐 장난이야.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기자가 지웠대요. 에이. 약간 명태균 계열. 뭐야 도대체. 아니 근데 문제는 언론이 그 최성해 총장 얘기를 또 다 써줬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본질 그 자체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최성해 총장이 9월 3일 검찰 조사 받고 새벽에 나오면서 어두컴컴한 검찰 현관에서 교육자의 양심을 택했습니다. 이러면서 발급해준 적 없다고 했던 그 장면, 굉장히 신뢰감 가는 표정과 영상으로 그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까. 네. 아그 조국 대표 페북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야 이거 보면은 진짜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국 그 딸 친구 조민을 본 기억은 없다. 하지만 조민은 맞다인 건데 조민은 맞다 얘기는 싹 빼. 그리고 서울대 세미나에서 본 기억 없다만 딱 쓰는 거야. 뒤에 얘기는 쏙 빼고. 그러니까 본 기억 없다라는 게 안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근데 사진하고 영상 보니까 그건 조민 조민 맞네. 맞다 했거든. 근데 뒤에 거는 또 빼. 앞에 것만 딱 쓰는 거야. 언론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검찰 조사할 때 그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왜 조서에 안 써 있냐고요. 조서에 안 써 있는 거는 이제 검찰 문제고 이거는 언론 문제고.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이 양쪽을 다 보도해야 되잖아요, 사실을. 근데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안 좋은 것만 선택해 쓰고 좋은 건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언론의 아주 잘못된 보도 행태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아무튼 뭐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됩니다. 그 인권법 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두 가지 사실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미나 참석했느냐, 이전에 보름 동안 인턴십 활동했느냐. 근데 인턴십 활동 안 했다라고 계속 판단을 한 건데 그것도 보름이 아니고 1년 전부터 한 활동 기록이 다 나왔어요. 아 그것도. 그래도 유죄. 그래도 유죄. 야 10개월 동안 했다고? 야 확인서에는 보름 동안 했다고 써 있잖아. 요 보름 동안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위.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처분이 없네 진짜. 듣고 싶으시면 말씀해드리고요. 아니 그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면 어떻게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잖아 지금. 여기 다 처음 들었잖아 우리는. 어떤 체험활동 확인서는 90시간을 했다고 써 있는데 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많이 해봤어야 72시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위. 그게 말이 돼요? 18시간. 시간이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 정치인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그거 다 좋아. 자기들 알아서 할 문제고. 언론인 분들이 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을 하려면 알고 비판해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비판하면 인정.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박효석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 다 처음 듣는 얘기지? 에휴 진짜. 이런 거 많이 알아가야겠다 진짜. 다 끝났어 임마. 자 그럼 바로 정치계 새순 우리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정치 분야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가 오셨으니까 환영해줘. 그렇습니까? 제가 안 올 때는 환영을 안 하는가 보죠. 아닙니다. 뭐이 정도면 우리 의원님 이번에 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잘한 것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니 소위 국민의힘이 민생범까지도 다 포함시켜줬습니다. 뇌물범들. 뇌물범이 자기들이 민생범이라고 했어. 너무 적선을 베풀었어요. 아 그런가요? 뇌물범은 안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치의 길을 터보자 그런 신호 아니에요? 아. 근데 보통 대통령이 되면은 측근 사면해 갖고 욕 먹는데 측근은 오히려 역차별 받았더라고요. 완전히 빼버렸죠. 예, 아예 다 빼버렸네. 예. 그것도 용기 있는 결단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했어야 돼요. 아, 이번에 딱 시작하면서 민생사범과 함께 저들의 민생사범 그리고 측근 다 해줘야 돼. 아, 욕은 먹을 때 한꺼번에 맞아버려야 돼. 지금 알겠습니다. 아껴뒀다가 다음에 한다고 칭찬할 것 같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럼 특히 그 조국 사면으로 좀 좁혀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죠. 아, 그 잘한 겁니까? 제가 맨 먼저 조국 사면해야 된다 네.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매를 맞았는데 누구로부터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아, 네. 왜 남의 당 대표를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느냐? 계산하는 거예요. 음. 절대 정치인은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념이 같고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으면 한 집에서 살아야지. 왜 다른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아, 합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 합당을 아니 생각하는 사면 또 문매를 맞았는데 어. 또 한창 있다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면하는 게 좋다 하는 개인적 의견을 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합당하자. 그런데 지금 김준영 의원 곧 나옵니다마는 네. 이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미래가 불투명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박지원만 가는 겁니다. 박지원만. 네. 미래가 불투명해. 미래가 불투명해. 왜냐하면 12명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국회로 들어오고 싶은데 네. 민주당이 꽉 잡고 있으니까 어. 자기들 설 자리가 없는 아, 거예요. 설 자리 없어. 그래 제가 몇 사람 만나봤어요.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한테 감옥으로 제가 면회 가겠다 했다가 가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 메시지만 전달했어요. 아, 네. 그런데 통합이에요, 합당이에요?
합당이든지 통합이든지 그건 뭐 지도부에서 또 의원들이 잘 문제고. 의논해서 결정하지만 저는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봐요. 또 많은 분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들이 정치공학이 좀 아니에요. 많고요. 예를 들면 네. 권성동이하고 통합하자 합당하자 하면 그건 정치공학이죠. 그건 정치공학이라고 네, 표현하는 그 사람은 거고. 통일교니까. 그건 아니고. 오. 제가 정청래 대표를 엄청나게 찬양 지지를 하니까 박지원 또 정청래한테 줄 섰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습냐. 내가 언제 윤석열한테 줄 서는 거 봤냐? 윤석열, 김건희 지난 3년 반간 나만큼 공격한 사람이 있냐? 그렇습니다. 1740번 방송 나와서 대단한 그때마다 그 말 조심해라. 예. 잘하는 건 잘한다고. 잘한다고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있어? 어디서 혹시 트집 잡지 말고. 어디서 욕을 좀 많이 드시나 보군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권성동이는 지금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난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좀 자숙할 법도 한데 이 자가요. 지금 일러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그냥 평화롭게 유유자적하게 골프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이틀 전에. 저러고 이쑤시고 저러고 앉았어요. 골프 쳤어. 골프. 아니. 그저께 저 뭐 하는 겁니까? 저 자숙 안 하고. MBC에 복면 과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복면 골프 치는 사람도 또 처음 봤어. 그것도 통일교 궁전에 가서. 저 뭡니까 저거? 한학자 총장에 큰절하고 쇼핑 받고. 네. 그런데 저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한테 오늘 전화를 해서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렇지. 왜 권성동이를 못 잡고 있느냐? 그렇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찍 얘기했잖아요. 권성동, 윤한홍. 권성동 잡으러 한 명 보낼게요 우리가. 윤한홍. 그 윤석열 대통령 관상 봐준 교수. 차마 이러면 안 될게요. 네. 이 사람들이 또 골프를 쳤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작을 했는데 네. 아니 그 접대 골프 친 것은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지금 말썽 삼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는 데마다 권성동이 잡아야 돼. 그 말도 안 되죠. 네. 아니 통일교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도 통일교 문선명 총재 연결돼 있어요? 생전에 계실 때 만났어요. 연결은 아니고 만났다. 연결은 여보세요. 아니 여보세요. 아니 이렇게 만났다고 그냥 연결. 아니 만나면 한학자 총재처럼 권성동이처럼 돈 받았으면 좋은데 안 주더라고요. 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지. 하셨겠냐고. 하나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채통이 없지. 채통이 있지. 문선명 총재의 특징은 만나면 포옹을 세게 해버려요. 문선명. 그걸 김일성도 만나서 냈다 포옹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정도 급이 돼야 저한테는 못하지. 그런가요? 그런데 큰절하고 권성동이 쇼핑백 받고 골프 치고 저 간도서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이야기 하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치르고 있는데 가장 빛나는 사람이 전환길이에요. 전환길이. 근데 심지어 당대표 후보자 절반도 전환길이한테 면접받고요. 최고위원 후보 절반도 면접을 봤는데 면접 봐서 어떤 질문과 어떤 답을 하는지 봤더니 전환길 찬양이에요. 그거 잠깐 한번 좀 보고 와서 얘네들도 또 한번 혼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환길 발행인에 대한 징계, 금지 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미 당 지도부에 조금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환길 선생님께서 적절한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인데 당정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던 거죠. 전환길 대표께서는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우리 보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화합을 못하는 세력이 공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을 좀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전환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해성같이 나타났고 전환길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국민이 희망을 가졌고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 역시도 약 판세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전환길 당 총수.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차라리 전환길 대표 김문수 사무총장, 윤석열 고문으로 아주 그쪽으로 가라. 윤어게인 당을 창당해라. 해라 이놈들아. 그랬더니 중앙일보 김성택 논설위원이 그 제목으로 칼럼을 썼더라. 저게 뭡니까? 저게 아이고 윤석열 김건희하고 똑같은 전환기를. 저게 뭡니까? 뭡니까 이거 진짜 대한민국 정치 어디까지 갈 겁니까? 저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민주당 축하한다고. 저렇게 나가면은 민주당만 잘 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보따리 싸라. 분당해라. 그렇지. 저는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분당할 거예요. 그런가요? 저거 영상 보면 전환길은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막 수줍어하고 있어요. 막 표정. 막 이러고 있더라고. 진짜.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진짜. 저분이 한국사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전환길 잡는 일타 강사 박지원 됐으면 좋겠어. 이게 말이 말이 안 짓이에요. 되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처참합니다. 이거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끝으로 속보 짧게만 전하면서 조금 전에 큰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서희건설 측에서 김건희 나토 목걸이 우리가 줬다 라면서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실물을? 네, 갖고 실물을. 있어, 그러면? 그걸 왜 서희건설이 갖고 있어? 나온 보도 보니까 김건희가 나토 때 차고 반납? 문제가 좀 되고 이제 어. 말이 나오니까 그때 반납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 준 것 같은데.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런가? 있죠. 그래, 그럴 수 그래. 있죠. 근데 입을 맞추는 거지. 아, 입 맞춘 거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진짜. 끝까지 몰라. 네. 그러니까 네. 오늘 김건희 구속되면 구속돼야죠. 우리 민주당 내가 초선 의원한테 야, 너 신문 방송에 크게 날 일 하나 내가 가르쳐 주면 뭐죠?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구속되면 축 김건희 구속, 환영 윤건희 동시 구속 이렇게 붙여라. 저게 네. 김건희가 구속되면은 저런 서희건설의 저런 일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이 구속되니까 최측근 김태효가 불어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으로 되면은 다 밝혀진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되는 기념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제안하면서 저는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